자, 1문답. 현대 경제에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움직인다. 벌써 대비상이 나왔고 현대랑 과거의 경제는 다르구나. 괄호 1번 읽어볼게요. 기술은 시시각각 변하고 세계 금융시장은 얽히고 설켜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가진다. 이 1번 괄호가 제일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경제는 기술이 변하고 금융시장이 얽혀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해됐어요? 네. 이러한 복잡한,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고 계속 변화해서 뭐라고 하는구나? 복잡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를 중심으로 등장한 복잡계 경제학은 경제의 주체가 언제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명제는 진리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장. 1문단에서 중요한 게 다 나왔어요, 얘들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어떤 선택을 한다고 믿지?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선택하는데 사실 어떤 주체들이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게 항상 합리적이라는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야. 아니 뭔가 선택해? 그게 합리적이야? 이거 되게 간단 명료한 거거든. 근데 아니 쟤는 왜 저런 선택을 한 거야? 왜 저런 선택을 한 거야? 괄호 1번.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계속 얽히고 섞여 있어서 뭐래?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해 볼게요. 근데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명제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그 학교 프린트에 보니까 많은 예문을 좀 갖다 놓으셨어,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명제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요거 선생님이 그 참고자료 봤더니 이런 게 나와있어. 아마 학교에서 이거 설명하셨을까? 어떤 것을 너한테 선택해라 했을 때 첫 번째 선택 너가 뽑기를 해. 뽑기를 하면은 얼마 준대? 1,000만 원 준대. 이거 하셨니? 안 하셨니? 두 번째 뽑기가 아니라 너한테 무조건 90만 원 준대. 뭐 선택할래? 근데 이거 뽑기는 공이 10개가 들어있어서 그 딱 하나 색깔이 다른 공을 뽑으면 1,000만 원 준대. 어떻게 할 거야? 뭐 선택할 거야? 근데 난 솔직히 2번. 이건 약간 좀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90만 원 준대잖아. 100만 원. 그렇지. 요거 선생님 혹시 설명하셨니? 문 선생님이? 문 선생님이 아마 보는 자료에 이거 들어있을 거야, 얘들아. 원래 솔직히 선생님 같은 성향을 이거 우리 그냥 거수해볼까? 2번 할게요. 손 들어봐. 이런 불나방 같은 자식들. 야 무조건 받아야지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하는데 이건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거지. 이건 얼마니까. 그래. 근데 100만 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얘들아 10분의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합리적인 선택은 뭘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데 1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선택한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요거를 선택한다. 이런 보기 박스 나오면 어떤 게 합리적인 거고 어떤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지를 구분해낼 줄 알라고 일단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계속해볼게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명제는 진리가 아니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 그 초콜릿 시럽 알아? 무슨 C 교수? 이거 어떤 교과서에 나왔었던 건데 내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 초콜릿 시럽이 뭐냐면 잘 봐. 자, 무료 시식회야. 이게 뭐야?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 자, 1번. 하트 모양의 초콜릿. 2번. 뭘 고를래? 여자친구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네. 자, 우리는 1번을 골라야 사실은 어떤 거지? 이득이란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서 어떤 초콜릿을 많이 선택했는데 이거를 선택한다, 얘들아. 이해돼요? 이거 선택하면 막 이런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봐봐. 여기 요 1문단에서 그 물결 표시 있죠? 우리는 경제 주체가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 요인으로 인해서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니까 항상 그들이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례 제시할 게 너무 많아. 이해됐니? 그리고 문 선생님이 프린트에도 엄청 많은 예들을 갖다 놨어, 얘들아. 그 예들 한번 다 훑어봐야겠죠. 자, 이 문단으로 갈게요. 복잡계 경제학에서는요, 현대 경제를 수학적 계산이나 도식적 모델. 얘들아, 너 생각해봐. 수학적 계산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수학적 계산 예측할 수 있잖아. 예측할 수 있으면 합리적 선택하겠지. 또는 도식적 모델, 도식해놨어. 이거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1번 가로랑 똑같은 말이야. 현대 경제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라고 바꿔 읽을 수 있어야겠지. 이해됐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복잡한 시스템이고요. 이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주체들은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상호작용에다가 밑줄. 제한된 정보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예측 불가능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비정형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표준이 되는지 기업이 시장을 어떤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지 어떤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얘들아, 이번 괄호에서 중요한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 얘들아. 자, 우리가 1문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복잡계 경제야. 여기서 중요한 말, 괄호 2번에서 한번 다 털어봅시다, 얘들아. 현대 경제는 어떤 것이다? 현대 경제는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안에서 경제 주체들이 정보가 어떻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근데 봐봐,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면 당연히 어때? 완벽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는 제한된, 우리 지난 시간에 저거 배웠었지. 그 뭐지? 정보의 비대칭, 그죠? 그런 거 배웠죠. 제한된 정보 속에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질서를 만들어낸다. 오케이. 예측이 어떻다? 불가능하다. 그럼 예측이 불가능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정형성. 오케이. 비정형성. 그렇지. 정형되지 않는 거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지 뭐. 이해됐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지 자, 앞에 보세요. 예측 불가능한 질서는 다시 말하면 뭐야? 결과를 뭐다?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 여기 2번 괄호가 중요한 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얘들아. 자, 계속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비정형성에 대해서 앞에 보세요. 우리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를 들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 예, 네모 박스, 기술의 선택. 두 번째, 세모 박스, 시장의 질서. 세 번째, 유기체. 이해됐어요, 얘들아? 근데 같은 색깔로 다 칠해놨지, 얘들아. 다 같은 내용이라서 그래요. 왜? 같은 내용이 뭐야?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앞에 봐. 요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택은 모든 것이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이가 아니야. 모든 게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됐지? 자, 계속할게요. 기술의 선택에서는 효율성보다는 경로 의존성. 얘들아, 효율성이 뭐야? 효율성 이퀄 합리적. 그치? 효율성보다는 경로 의존성이 더 크게 작용하다. 자, 다시 바꿔 말하면 경로를 의존해서 선택한다라는 거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서 경로 의존성이란 선택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의 선택들은 초기 선택의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선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화되면서 이후의 선택의 가능성은 제한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경제적인 부담의 학습 비용,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기술의 가치가 함께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 등은 익숙한 기존의 기술을 고수하려는 경로 고착의 주요 원인이다. 오케이, 알았어. 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가? 첫 번째, 기술 선택이 나왔네요. 기술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경로를 의존한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기보다는 경로를 의존한다. 경로를 의존하는 건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비슷한 말로 경로가 어떻게 돼 있다? 고착돼 있다. 근데 여기서 경로가 고착돼 있다라는 말은 자세한 말로 뭐예요? 기존의 선택을 어떻게 한다? 고수하려는 거야. 왜? 앞에 봐. 새로운 선택을 하려면 두 가지 부작용이 따른대요. 첫 번째, 비용이 들어. 자, 그 비용은 뭐예요? 학습 비용이라고 써있죠. 학습 비용이 뭐야? 예를 들면 우리 이거 뒤에 커티자판 나와 있지.
이거 예문으로 쿼티 자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금 너희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무슨 자판 쓰니? 쿼티 자판 쓰지. 근데 얘들아, 키보드 쿼티 자판보다 편한 키보드 더 많아, 안 많아? 많아. 많이 개발됐어.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아직도 그거 쓰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난 지금 이거 안 보고도 타이핑 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편리한 키보드가 나왔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해서 내가 그거 샀어. 그거 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어디가 독수리 타법으로 변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당장 일할 때 어떻게 되지? 사실 쿼티 자판보다 훨씬 효율적인 자판이 나왔으면 그걸 선택하는 게 훨씬 효율성 있는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인 건데 나는 왜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요거 비용이 드니까 얘들아. 학습 비용이 드니까. 얘 뒤에 쿼티 자판 나와 있어서 얘를 그걸 들었어요, 얘들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가 있대. 자, 볼게요. 네트워크 효과. 여기서 얘들아 중요한 말이 두 개 나와서 왜 이렇게 뒤에다 쓴 거야?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만 집중을 해볼까, 얘들아? 앞에 봐. 네트워크 효과가 뭐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기술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 있어.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시장 지배적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술 먹다가 이게 뭐냐면 카카오톡이 맨 처음에 생겨났을 때 원래는 우리가 카카오톡 생겨나기 전에 뭘 했었냐면 너 네이트온이라고 알아? 그런 메신저가 있었어. 네이트온이라는. 그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한 명 친구가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야. 불편한 거야. 그 친구랑 뭔가를 할 때는 카톡이 아니라 문자를 켜야 되는 거야. 그게 너무 불편해서 야, 너 왜 카톡 사용 안 하냐 했더니 그 시장 지배적지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너 생각해봐. 이게 너희랑 또 의견이 안 맞았어. 너희는 솔직히 지금 친구랑 이거 얘기 주고받을 때 카톡보다 뭘 더 많이 쓰지? DM으로 더 많이 하지? 뭘로 더 많이 해? 진짜? 근데 그렇게 나랑 멀지 않아? 우리 딸들은 카톡 거의 안 쓰던데? 애들이랑 다 DM으로 하던데? 늙었네, 니네도. 자, 앞에 보세요. 이런 거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그 기술의 가치가 올라가.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쉽사리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반발도 세지겠지. 그래서 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 그리고 학습 비용에 대한 정의, 요거 디테일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 다 분홍색 쳐놓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 살짝 정의되는 말에다가는 밑줄 쳐놨어요. 민재 괜찮니? 민재야, 요 팔 풀어. 이거 이렇게 하면 자. 자, 계속할게요. 다시 가겠습니다. 일단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의 선택들은 초기 선택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그 이후의 선택이 뭐야? 새로운 키보드 선택할까 말까? 이 선택은 앞에 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왜? 다른 거 익히려면 학습 비용 들고요. 내가 이거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이미 올라가 있어, 얘들아. 이해됐니? 이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기존의 기술을 고수하는 경로 고착이 주요 요인이다. 얘들아, 이거 말하는 이유가 뭐야? 너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다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거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기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서 2번 문제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쿼티 자판 나왔습니다. 쿼티 자판의 배열은 타자기의 기계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타자기에서와 같은 기계적 충돌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력 효율 면에서는 쿼티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여러 새로운 자판, 그러니까 뭐야, 더 우수하면 이걸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지, 그치? 그런데 이미 쿼티 자판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서 널리 보급됐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용자가 많아져서 그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건 뭐야? 앞에 봐. 네트워크 효과를 말하는 거지. 거기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쓰셔야 돼요. 네트워크 효과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배열의 자판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고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1번 갈게요. 기술 선택의 경로 의존성이 작용한 것이군. 맞죠? 기존 걸 고착했으니까요. 자, 2번 갈게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쿼티보다 입력 효율이 우수한 자판의 배열이 개발됐다는 것을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이려고 만든 건 맞는데 비정형성을 해소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비정형성을 보여주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걸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새로운 자판 배열로의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은요. 학습 비용 문제와도 관련이 있겠군.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초기에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하는 거 2번 선지.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면이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얘들아. 3문단 가겠습니다. 3문단. 특히 복잡 경제학에서는요, 시장의 질서에 대해서 말할 거야. 근데 앞에 봐봐. 우리 시장의 질서도요, 예측 불가능해. 비정형성이야, 얘들아. 그거에 이제 시장의 질서를 말합니다. 이게 왜 비정형성인지 한번 봅시다.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얘들아. 자, 근데 얘들아 봐봐. 3문단에서 4문단이요. 까만색 괄호 1, 2, 3, 4가 있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1번 괄호 자리해봐.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봐. 말을 바꿔볼까? 두 번째, 시장의 질서. 뭐래?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 아니고 설계되는 거 아니야. 왜? 앞에 봐. 비정형적인 거니까. 이해됐니? 일단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수많은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 앞에 봐. 수많은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똑같은 말 찾아봐. 이거잖아.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 근데 그 상호작용이 앞에 봐요. 완전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정보야? 제한된 정보야.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요. 예측하기가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질서는 누군가가 통제하거나 설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 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2번. 질서는 개별적인 단순한 선택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 야, 이거 지금 그냥 다 합친 거잖아. 이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게 돼 있죠. 앞에 봐. 경제 주체들이 있어. 경제 주체들이 A, B, C가 있어. 얘들아, 요 시장의 질서라는 게 얘네 이게 A 의견, B 의견, C 의견이 있어. 이거를 합치면 질서가 만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설계된 거지. 근데 만약에 잘 봐. 경제 주체들이 하나, 둘, 세 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질서가 A라는 질서가 만들어졌어. 그럼 누군가의 의견이 들어간 거야? 얘 의견이 들어간 거지. 그럼 이렇다라는 건 시장의 질서가 예측이 가능한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설계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얘네 셋의 의견을 합쳤더니 이런 의견이 튀어나왔어, 얘들아. 그럼 얘들 이런 의견은 어떤 의견이야? 여기 기존 경제 주체들의 의견 중에 있었던 요소야? 있었던 요소가 아니고요. 불가능한 점. 상호작용을 했는데 예측 불가능한 게 나왔지, 얘들아. 이래서 비정형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것만 이해하면 요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다시 읽어볼게, 얘들아. 잘 봐. 개별적인 선택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현대 경제의 주요한 특성으로 창발을 언급한다. 오케이, 알았어, 얘들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구나? 창발이라고 얘기하는. 창발, 얘들아 다시 얘기해볼까? 앞에 보세요. 경제 주체들의 의견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이 의견들을 합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이 새로운 질서라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설계된 게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구나? 창발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창발이란 또 똑같은 말에 개별 요소들의 단순한 합이나 평균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 즉 이것들이 자발적으로, 얘들아 그럼 봐봐. 1번 가로, 2번 가로 오는 동안 똑같은 얘기인데 3번 가로도 똑같은 얘기인데 추가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지, 얘들아. 앞에 봐. 단순한 합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것이 어떻게 나온다? 자발적으로. 이해됐어요? 자발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앞에 봐. 다른 말로 하면 통제하거나 설계한 게 아니라는 거지. 계속해 볼게요. 자발적에다가 따옴표 한 번만 쳐줘.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의 질서는 내부, 이때의 질서가 뭐야? 앞에 봐. 이때의 질서 뭐 말하는 거야? 질서 D를 말하는 거야. 이때의 질서는요. 내부의 구성요소 각각에 의존하지 않는 특성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봐. 내부의 구성요소 A, B, C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D는. 이해됐어요? 괜찮니? 네.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오직 전체 수준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오케이, 알았어. 이것은요, 내부 각각에서 발견할 수 없어. 전체 수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예측 불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A 결론이 나오면 B 결론이 나오면 C 결론이 나오면 예측 가능하다라니까, 얘들아. 자, 계속해 볼게요. 복잡계 경제학에서는요, 경제를 살아있는 존재, 유기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조직화 능력에 대한 현대 경제가 핵심 역량. 오케이, 잠깐만. 경제는 유기체다. 오케이, 세 번째. 경제는 뭐로 본다? 유기체로 본다. 얘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조직화 능력이 있어. 우리 유기체들은 조직화 능력이 있잖아요. 자, 계속해 봅시다. 자기 조직화 능력이란 내부의 구성 요소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며 적응하며 질서를 재구성하는 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 요거. 이거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밑줄 친 부분 읽어볼래? 내부 구성 요소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 상호작용이죠.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며 질서를 재구성한다. 앞에 봐. 질서 새로운 거 만들어냈지. 스스로? 이거 자발적인 거죠. 이해됐어요? 단어 다 재진술할 수가 있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기 조직화 능력이 있으면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정보와 환경에 반응해서 행동 전략을 꾸미고 이러한 변화가 경제 구조를 재조직하면서 전체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거나 진화할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스스로야. 앞에 봐. 스스로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설계되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깔고 가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지? 자, 그럼 계속할게요. 마지막 4문단. 현대 경제에서 외부의 지시나 하향식 통제 이거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확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과 통제가 아니라 그죠? 확실성 아니라고. 불확실성과 상호작용,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임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앞에 봐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상호작용해봤자 앞에 봐요. 아무리 상호작용해봤자 시장 질서는 새로운 거 예측하기 불가능한 게 튀어나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호작용 열심히 해서 그나마도 우리가 조금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상호작용 열심히 하여라 라고 하는 얘기를 귀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성윤아 요거 한 번만 일시정지해줘봐. 쟤 왜 왔지? 자, 1번 갈게요, 얘들아. 1번. 이거는 쉬워서 내가 푸는 시간 그냥 안 주는 거야, 얘들아. 자, 1번 갑시다. 현대 경제에 대한 복잡계 경제학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거. 정답 그냥 바로 갈게요.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의 질서는 개별 주체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아니지. 아니라니까. 얘네 각각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 D잖아. 요것만 생각하면 되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에 대한 예 있지. 이거에 대한 예도 되게 많이 써놨더라고. 요거 끝나면 선생님 지금 프린트 눌러놨으니까 프린트 갖고 와서 문 선생님 걸로 예문 한 번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갈게요. 3번은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프린트 가지고 올게요, 얘들아. 성윤아 일시정지 다시 한번. 프린트 보시면은요, 선생님 총 15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복잡계 경제학 있어요, 얘들아. 나머지는 사실 볼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어디를 보냐면 4번 보이니, 얘들아? 4번? 4번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 그 경로 의존성 있죠? 키보드. 그 사례가 나와 있어. 그 예를 보면은 얘들아 USB-C 그리고 A 포트 이거 보이니, 얘들아? 그리고 여러 가지 예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혁신적인 게 나왔는데 그거 선택 안 해. 왜? 기존의 거 선택해. 우리는 그게 더 편하니까. 이해됐어요? 그게 뭐야? 근데 그 편하니까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학습 비용이 드는 게 부담스럽고요. 또는 네트워크 효과가 이미 커져 있다면 우리는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경로를 고수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문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이나요, 얘들아? 경로 고착의 주요 요인을 서술하시오에서 학습 비용에다가 밑줄, 네트워크 효과에다가 밑줄.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 꼭 알아두세요.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 기술의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 꼭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책, 제도, 근데 진짜 않아? 진짜 맞지 않아? 우리가 무슨 법 있잖아. 특히 우리 왜 그 교통법 중에서 우회전하는 그 법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 그거 난리 났었잖아, 처음에. 그치?
그것처럼 요게 비단 경로를 고착하는 건 기술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손가락 부분에 나와 있죠. 이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정해진 것은 우리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효과가 더 클수록 더 그렇겠지. 자, 그 다음 배경 지식 넓히기 보입니까, 얘들아? 요게 문 선생님이 굳이 넣으신 거야, 또. 요거 본문에 안 나와 있는 얘들이에요, 얘들아. 요것도 보면은 간단하게 잘 봐. 이걸 굳이. 이거는 근데 이게, 메트칼프의 법칙은 뭐 당연히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직접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굳이 이렇게까지? 자, 읽어볼까요? 직접 네트워크 효과 갈게요. 동일한 서비스 사용자끼리의 가치 교환, 카카오톡. 그치? 내가 아까 전에 그랬지? 카톡 사용하는데 걔만 사용 안 해. 걔랑 소통할 때 어때? 좀 불편해. 이게 직접 네트워크 효과야. 자, 근데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요,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배민 같은 거 말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임계점 갈게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수, 승자 독식. 이게 뭐 카톡이지, 뭐. 지금 카카오톡에서 별거 다 하잖아요. 이제 택시도 하고, 퀵도 하고, 뭐, 이제는 뭐도 하더라. 그, 배달 이런 것도 다 하던데.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더라. 근데, 우리 때 소풍 갈 때, 뭐 어디까지 서울 뭐 어디 뭐 롯데월드 거기까지 모이는데 되게 천천히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천천히 준비했대? 알고 봤더니 벤티를 불렀다는 거야, 친구들이랑. 그 카카오톡 그 큰 차. 그래서 엠빵에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와, 괜찮다. 어차피 그 엠빵이니까 나쁘지 않잖아. 6명이서 같이 벤티 불러서 가더라고. 그래서 되게 천천히 가더라고. 여기 고전초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나이스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아예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자, 보자. 6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7번도 창발이란 해놓고 얘들아, 창발이 뭐였지? 앞에 봐. 창발이 이거야. A, B, C 의견을 합쳤더니 A, B, C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게 나왔네? 예측 불가능한 게 나왔네? 이거였거든? 이거에 대한 예가 너무 많이 또 들어가 있어. 사례 제시를 꾸준히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 근데 요 많은 사례 제시들은 다 너희 선생님들이 하신 거고, 근데 선생님이 조금 이제 그 문 선생님이 보시는 그 교재에 보면 요런 예가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안 넣으셨길래, 선생님 초록 색깔 형광펜 보입니까? 그거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거든? 지금 보면은 잘 봐요. 수소와 산소가 만났는데 뭐가 됐어? 물이 됐네. 얘들 원래 수소와 산소에는 촉촉함이 있었어? 없었지. 걔네한테는 개별적인 요소에는 없었던 성질이 나타났네.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창발 효과. 이해됐어요? 그런 예가 하나 나와 있었고요. 자, 뱅크런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문 선생님 때문에 그걸 계속 봤어. 씨. 잠깐만 있어봐. 은행이 있어. 근데 은행이 있는데 내가 좀 돈이 모자라 요즘. 그래서 그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찾아왔어. 근데 어떤 사람도 1번 사람도 돈을 찾아왔어. 2번 사람도 돈을 찾아왔어. 3번 사람도 다 돈을 찾아왔어. 이 은행 어떻게 되지? 그게 뱅크런이야. 근데 너 생각해봐. 요 1, 2, 3, 4, 5번의 사람들이 그 은행 망하라고 돈 찾아온 거야?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한 결과가 나타났지. 이해됐어요? 그것 또한 뭐다? 창발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 하나만 볼게요, 얘들아. 복잡게 경제하기 전에 개별 요소 내 성질들이 개별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창발을 통해 시장 질서를 설명한다. 이게 지금 내가 OX 할까 하다가 그냥 X로 갖다 놨거든요. 이거 왜 X일지를 한번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X일까? 맞아. 야, 봐봐봐.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밑줄 쳐봐. 개별 요소 내 성질들이에다가 밑줄 쳐봐. 괄호 열어볼게요. 개별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괄호 닫아볼게요. 이 괄호 부분 때문에 맞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근데 문장 잘 읽어보면
이 괄호 빼고 읽어봐. 개별 요소 내의 성질들이 전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밑줄 쳐봐. 전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창발 효과. 이거 맞아? 이거 아니지. 우리 전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 D라는 애는요, 요 개별 요소들에 없어. 그러니까 이 괄호 부분은 맞거든? 이해돼요? 이 괄호 부분이 맞으니까 이 연결을 안 시키는 거야, 밑줄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맞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지.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는 거고요. 이 선지가 비슷한 게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 1번 문제가 되겠지, 얘들아. 1번 문제도 아까 전에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문제가 나와 있었죠. 아까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었지, 얘들아? 이거 답. 경제 주체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이건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선지. 같은 계열의 선지야, 얘들아. 이해됐니? 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잡계 경제학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 하시면 이제 개념 파트 끝나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성민아 이거 아예 꺼주시면 됩니다.